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100년 넘게 우리가 지켜온 유럽 방산 시장을 고작 10년 만에 한국이 차지했다고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장. 그곳에 모인 38개국 국방장관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쥔 보고서 한 장. 거기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죠. 80조 원. 유럽 방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계약의 주인공이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독일 국방장관 크리스티네 람브레이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영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유럽 12개국이 한국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유럽 안보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벨기에 국방분석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든 분석 자료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향후 5년간 유럽에서 한국이 차지할 방산시장 점유율 무려 38%, 독일의 22%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회의장 한쪽 구석, 폴란드 군사 전문 기자 루카스 베르너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15년간 유럽 방산 시장을 취재해온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100년 전통이 단 10년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루카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지난 2년간 목격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비웃음이었죠. 한국이 방산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유럽 언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비웃음은 침묵은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유럽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간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어주시는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루카스 베르너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투데이의 수석 기자죠. 15년간 유럽 방산 시장을 취재해왔습니다. 레오파르트 EA2 전차부터 라팔 전투기까지 유럽의 자랑스러운 무기들을 직접 보고 기사를 써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유럽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세련됨, 영국의 전통. 이게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2년 전 파리 에어쇼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전시관을 차렸다고? 뭘 가져왔는데? 동료 기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저도 별 기대 없이 한국 전시관으로 향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구색 맞추기용 취재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국가 하나쯤은 다뤄줘야 기사가 공정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전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아니, 줄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벽이 만들어져 있었죠. 독일 국방부 관계자들, 프랑스 육군 장교들, 심지어 영국 BAE 시스템즈의 임원들까지 유럽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한국 부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K2 흑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프랑스 장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묻어났죠.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들고
한국 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15년 기자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K9 자주포 모형이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자주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붙은 설명판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분당 최대 6발 사격, 사거리 54km, 자동화 장전 시스템. 독일의 PGH 2002 분당 4발, 사거리 40km였습니다. 프랑스의 CAESAR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제 자주포는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더 빠르고, 더 멀리 쏘고, 더 정확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제 옆에 서 있던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직원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 성능은 이보다 더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검증됐고요. 그 순간 전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이론상의 성능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옆에 있던 독일 방산업체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유럽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전차 기술을 배우고 프랑스에서 항공 기술을 익혔죠. 그런데 이제는 스승을 뛰어넘은 겁니까? 전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유럽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섰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국 무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쓰기엔 뭔가 부족했고 유럽을 위협한다고 쓰기엔 너무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유럽 방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신호탄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신호탄은 곧 유럽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달 저는 폴란드 국방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장복 5-3급 잠수함 시승 행사였죠.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잠수함은 독일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독일 해군은 20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쌓아온 기술력이었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이 분야만큼은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딘스크 해군기지, 새벽 5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부두엔 이미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폴란드 해군 제독, 국방부 분석관들, 그리고 독일 해군 자문관 3명.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장보고 3급입니까? 옆에 선 폴란드 해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부두의 정박한 잠수함은 검은색 선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외관만 보면 여느 디젤 잠수함과 비슷해 보였어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독일 214급과 비슷한 크기죠. 한국 해군 연락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뭔가 더 있다는 뉘앙스였죠. 우리는 하나씩 잠수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과하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독일제 잠수함을 탔을 때도 정숙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엔진실 근처인데도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 내부가
정말 조용하네요. 함께 탑승한 독일 자문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25년간 독일 해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그런 사람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장교가 우리를 함교로 안내했습니다. 최신식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소나 화면, 항법 시스템, 무기 통제 장치.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전투 체계는 자체 개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95%가 우리 기술입니다. 일부 센서만 유럽제를 쓰고 있어요. 95%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모든 걸 자체 제작한다는 겁니까? 이제 자망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의자에 앉았죠.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를 벗어나 외해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놀라웠죠. 자망 시작. 함장의 명령에 따라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 숫자가 올라갔어요. 10m, 20m, 50m. 평소엔 이때쯤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 잠수함은 거의 무음이었습니다. 100m, 150m, 200m. 수심 200m 도달. 정속항의 전환.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죠? 제 옆에 앉은 독일 자문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혹시 엔진을 끈 겁니까? 자문관이 기술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12노트로 항해 중입니다. 12노트면 꽤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소음이 이 정도밖에 안 난다고요? 독일의 자랑인 214급도 이 속도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독일 자문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술장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소음 추진 시스템입니다. 독자 개발한 AIP 엔진과 방음 설계가 결합된 거죠. AIP,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 산소 없이도 물속에서 작동하는 엔진입니다. 독일도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효율적이었죠. 적 소나로 탐지가 가능합니까? 폴란드 해군 제독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이니까요. 들키지 않아야 살아남습니다. 수중 소음 레벨이 100데시벨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소나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100데시벨 이하. 이건 해양 배경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바다의 자연스러운 소리 속에 완벽히 숨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독일 214급보다 조용합니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장교는 독일 자문관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자체 테스트 결과로는 약 30%더 조용합니다. 30%.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잠수함에서 30% 소음 감소는 거의 다른 세대의 기술이라고 봐야 했죠. 독일 자문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214급은 세계 최고의 정숙성을 자랑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기술 장교가 소나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엔 주변 수중 음파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잠수함 신호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소음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이건 독일 자문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독일 기술의 우월성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잠수함은 30분간 더 항해했습니다. 급선회도 해보고 급부상과 급잠항도 시연했어요. 모든 기동이 부드러웠고 소음은 최소한이었습니다. 독일제 잠수함도 훌륭하지만 한국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었어요. 함장이 마지막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어뢰 모의 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뢰 발사관이 열렸습니다. 물론 실제 어뢰는 없었고 모의 탄두만 장전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었죠. 발사 준비 완료. 목표물 설정 중. 소나가 가상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발사 각도와 속도를 계산했어요. 3초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발사. 쏴.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모의 어뢰가 발사관을 떠났죠. 화면에선 어뢰가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중까지 45초. 화면 속 어뢰는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45초 뒤 화면에 명중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자동 추적 시스템입니다. 함장이 목표만 지정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하죠. 폴란드 제독이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정도면 실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어요. 시승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잠수함에서 내리는 순간 독일 자문관들끼리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기록을 남겼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타이핑했죠. 한국은 모방이 아니라 진화를 선택했다. 독일의 기술을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스승을 뛰어넘었다. 이건 기술의 전쟁이 아니라 자존심의 전쟁이다. 그리고 유럽은 지고 있다. 기사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했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다음 주 예상대로 독일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이에서 항의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과장된 기사다. 한국의 선전에 속았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유럽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유럽이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도요. 잠수함 시승 기사가 나간 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문의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장보고급을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폴란드는 물론이고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하늘과 땅이 이제 바다까지 K방산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유럽 전역에 충격적인 뉴스가 퍼졌습니다. 루마니아, 한국제 K9 자주포 54문 구매 확정. 제 책상 위로 각국 언론사의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루마니아가 독일제가 아닌 한국제를 선택했다는 소식이었죠. 유럽 방산업계가 술렁였어요.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유럽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이동이었죠. 저는 즉시 부쿠레슈티로 날아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기자회견장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독일 언론사 기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니콜라에 치우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53문
계약 규모는 2조 3천억 원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독일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 독일 PGH 2000이 아닙니까? 루마니아는 오랜 기간 독일 무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장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성능, 가격, 그리고 납기. 성능. K9은 분당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독일제는 4발이죠. 사거리도 K9이 54km로 독일제의 40km보다 깁니다. 가격. K9은 문당 50억 원. 독일제는 70억 원입니다. 40%나 저렴했죠. 납기. 한국은 2년 내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5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품질은요? 독일제만큼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은 웃으며 대답했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검증됐습니다. K9은 실전에서 러시아 포병을 압도했어요.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우크라이나. 그 단어가 모든 논쟁을 끝냈습니다. 실전 데이터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회견이 끝난 뒤 루마니아 군 관계자와 별도로 만났습니다. 왜 정말로 한국을 선택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러시아가 코앞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셨죠? 내일 당장 우리한테도 전쟁이 올 수 있어요. 관계자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한국만이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었어요. 속도.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었죠.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마당에 느긋하게 5년씩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달랐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었죠.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술 이전. 독일이나 프랑스는 자국 기술 유출을 우려해 꺼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함께 성장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루마니아의 선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노르웨이가 K9 24문 추가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이던 독일제를 대체하는 결정이었죠. 그 다음엔 핀란드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100대 도입 검토에 들어갔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은 공동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총 48기, 계약 규모 1조 원이었죠. 저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취재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한국제를 선택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노르웨이 오슬로 국방부. 담당 관계자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독일제를 10년 넘게 썼어요. 좋은 무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부품 공급이 느려요. 고장나면 수리에 몇 달씩 걸리죠.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부품을 즉시 보내줍니다. 유지보수 지원도 빠르고요. 애프터 서비스. 무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제때 수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한국은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훈련 지원도 철저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직접 와서 6개월간 우리 군인들을 교육했어요. 독일은 한 달만 와서 기본만 알려주고 갔는데 말이죠. 핀란드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헬싱키 국방연구소 연구원이 설명했죠. K2 전차는 실전 데이터가 풍부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T-72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독일 레오파르트도 좋은 전차지만 최근 실전 경험은 K2가 더 많아요. 실전 경험.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 무기에게
최고의 시험장이 되어줬죠. 그곳에서 검증된 무기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발트 3국의 경우는 더 절박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우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전쟁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천무는 사거리가 300km예요. 러시아 본토까지 닿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억지력이에요. 억지력. 전쟁을 막는 힘이죠.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 몇 분 만에 수십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 의지를 꺾을 만한 화력이었어요. 저는 유럽 각국을 돌며 취재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모두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이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노르웨이, 핀란드. 모두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느끼는 나라들이었죠. 그들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통이나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한국만이 그 절박함을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마다, 국방부마다 들려오는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코리어. 그 이름이 이제 유럽에서 신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스승이 되어 있었죠. 저는 그해 연말 유럽 방산시장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유럽의 하늘과 땅이 K방산으로 물들다. 기사엔 충격적인 통계를 담았습니다. 2023년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2025년엔 23%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배가 늘어난 거죠. 더 놀라운 건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각국이 발표한 구매 계획을 합치면 향후 5년간 한국의 점유율은 38%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독일의 22%, 프랑스의 18%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시장 1위가 될 날이 곧 온다.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과장이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확신은 몇 달 뒤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이 이스라엘제 무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제로 방향을 틀었죠. K9 자주포 50문, 천무 다연장 로켓 12기. 계약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대신 한국입니까? 기자회견에서 스페인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정세 때문에 납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확실했죠.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뢰. 결국 그게 답이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믿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고 품질 문제도 없었죠.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선택할 때마다 독일과 프랑스의 얼굴은 더 굳어졌어요. 100년 넘게 지켜온 유럽 방산 시장이 한국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들이 멈춰 서 있는 사이 한국은 쉬지 않고 달렸던 거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비웃음으로 시작된 한국의 도전이 이제는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쓰나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쓰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독일 국방산업협회 본부. 거대한 회의실엔 독일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라인메탈,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 헨솔트, 티센크루프. 독일이 자랑하는 방산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자신감 대신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프레스룸에서
그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독일 방산협회가 언론에 공개한 특별회의였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인메탈 아르민 파페르거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3조 원어치 계약을 잃었습니다. 모두 한국에 빼앗겼어요.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3조 원.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리고 올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상반기에만 5조 원어치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이건 불공정 경쟁입니다. 한국이 덤핑을 하고 있어요. 크라우스 마파이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경제 분석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덤핑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산 원가 자체가 낮아요. 자동화율이 우리보다 30% 높고 대량 생산 체계가 효율적입니다. 자동화. 한국 방산업체들은 최신 로봇 시스템을 공장에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원가는 낮아졌죠.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자동화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10년은 걸립니다.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갈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로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헨솔트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해요. 한국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나토 표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유럽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는지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미 나토 인증을 다 받았는데요. 그래도 의심의 씨앗은 뿌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기술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을 쓰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과연 통할까요? 다음 날 독일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정부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무기의 장기 신뢰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바르샤바로 날아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로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청사. 마침 한국과 독일의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단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죠. 독일 대표단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A8 전차 200대, PGH 2000 자주포 백문. 총 30조 원 규모였어요. 레오파르트는 50년간 검증된 전차입니다. 세계 40개국이 사용하고 있죠. 폴란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독일 대표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당연히 우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뉘앙스였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엔 한국 차례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단상에 올랐죠. 그들의 복장은 독일보다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 250대, K9 자주포 150문, 천무 다연장 로켓 48기, 총액 27조 원입니다. 독일보다 더 많은 장비를 더 싼 가격에 제시한 겁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3년입니다. 계약 후 정확히 36개월 안에 모든 장비를 인도하겠습니다. 독일은 7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제시한 거죠. 성능은요? 레오파르트와 비교하면 폴란드 장군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 대표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어요. 우크라이나 전투 데이터입니다. 화면엔 K2 전차가 러시아 T-72 전차와 교전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K2는 2000m 거리에서 정확히 명중시켰고 T-72는 격파됐죠.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두 실전에서 입증됐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실제 전투에서 적을 격파한 장면은 어떤 설명보다 강력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유럽 표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이 완벽하지 않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나토 표준 인증서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합격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탄약 호환성, 통신 체계, 정비 시스템. 모든 인증서가 완비되어 있었죠. 탄약은 나토 표준 105mm와 100% 호환됩니다. 통신은 링크 16 체계를 완전히 지원하고요. 정비 매뉴얼도 영어와 폴란드어로 제공됩니다. 독일의 마지막 반론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독일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폴란드가 K2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60%. 이건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었죠. 독일은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 기술 유출을 우려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차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린 파트너를 원합니다. 고객이 아니라요. 폴란드가 강해져야 한국도 안전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던 겁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독일은 전통과 신뢰를 강조했고 한국은 성능과 진정성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승부는 이미 난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훌륭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독일은 오랜 파트너였고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죠.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폴란드의 현실을 생각하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우린 지금 당장 방어력이 필요해요. 7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장관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을 향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독일 대표단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폴란드 시장을 한국에 빼앗긴 겁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독일의 로비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제도 독일 대사가 찾아왔어요. 한국을 선택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요? 관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진심을 원합니다. 독일은 우릴 고객으로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대했죠. 그 차이가 결정을 바꿨습니다. 진심. 결국 그게 답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신뢰가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기술 이전, 빠른 납기, 철저한 사후 지원. 모든 게 진심에서 나온 거였죠. 저는 그날 기사를 썼습니다. 독일의 반격은 실패했다. 로비와 압력으로는 한국의 진심을 막을 수 없었다. 폴란드가 선택한 건 무기가 아니라 파트너였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한국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유럽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독일이 졌다는 사실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으니까요. 2025년 10월 17일 바르샤바. 이날은 유럽 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 8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최종 서명되는 날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폴란드 대통령궁 앞에 도착했어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 언론은 물론 미국과 아시아 언론사까지 왔더군요. 이게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독일 대표단은 오늘 불참한다고 합니다. 옆에 선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했죠. 자신들이 잃어버린 계약의 서명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독일 언론들은 이날을 독일 방산의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전 10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입장했습니다. 그 뒤를 한국 대통령실 특사단이 따랐죠. 국방부 장관, 방사청장, 그리고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 총 20여 명의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먼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안보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과 함께 우리는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게 이 계약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특사가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위협받았죠. 하지만 우린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말에 폴란드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의 역사와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드디어 서명 순서가 왔습니다. 거대한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K2 흑표 전차 250대, K9 자주포 150문, 천무 다연장 로켓 48기, 그리고 장보고 3급 잠수함 3척. 총액 80조 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펜을 드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결정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한국 방사청장이 서명했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죠.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100년 넘게 독일이 지켜온 유럽 시장의 중심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뒤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쁨만이 아니라 충격과 불안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럽이 변하고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서명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각국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 계약이 유럽 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유럽은 더 이상 독일과 프랑스만의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독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건 독일이 결정할 문제죠. 하지만 확실한 건 시장은 경쟁을 원한다는 겁니다. 독점이 아니라요. 한국 특사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은 뭡니까? 특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입니다. 우린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었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게 통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성공한 건 기술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도 질문할 차례가 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계약이 이어질까요? 이미 7개국과 협상 중입니다. 내년엔 더 많은 계약이 성사될 겁니다. 7개국. 저는 그 숫자에 놀랐어요. 폴란드가 시작이었을 뿐 한국의 유럽 진출은 이제 막 본격화되는 거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대통령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목격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처음 한국 전시관을 봤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유럽과 경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엔 장복 53급 잠수함을 탔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는 걸요.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한 나라씩 한국을 선택할 때마다 유럽의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폴란드와의 80조 계약으로 그 무너짐은 완성됐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증인으로서 남겨야 할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80조 무기 계약으로 유럽 중심에 서다.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써내려갔습니다. 10월 17일 유럽 방산 시장의 지도가 바뀌었다. 100년 넘게 독일과 프랑스가 지배하던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80조 원, 이 숫자는 단순한 계약 금액이 아니다. 유럽이 한국을 인정했다는 증거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10년간 쌓아온 기술,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이 세 가지가 유럽의 문을 열었다. 기사를 쓰면서 독일 동료 기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자신들의 나라가 자랑스러운 독일 기술이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하지만 이건 감상에 젖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해야 했죠. 독일은 오만했다. 자신들의 기술이 영원히 최고일 거라 믿었다. 변화를 거부했고 고객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달랐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했다. 고객의 필요를 경청했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 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 결정적 차이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마무리해야 할까요? 어떤 문장이 이 역사적 순간을 가장 잘 담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오후 햇살이 노트북 화면에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유럽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한국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이제 세계는 묻지 않는다. 한국이 할 수 있을까? 대신 이렇게 묻는다. 한국은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까?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다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두 깃발은 마치 함께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력, 파트너십, 신뢰. 이게 한국이 유럽에 가져온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안보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날 저녁, 제 기사는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각국 언론이 인용했고, SNS에서는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독일에선 분노의 댓글들이 달렸지만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한국의 시대가 왔다. 한 폴란드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을 떠나며 바르샤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도심 한복판, 거대한 전광판에 뉴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폴란드, 한국 80조 방산 계약 체결. 유럽 안보의 새 장 열려. 그 뉴스를 보는 폴란드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불안했던 안보 문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을 회고할 때 이 사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이 변한 날, 한국이 중심에 선 날을 증명하는 사진으로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이 성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유럽 기자로서 저는 항상 유럽의 시각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한국은 그저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뿌리를 이해해야 진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기념관에 들어서자 6.25 전쟁 전시관이 보였습니다. 낡은 총과 헬멧, 그리고 전사자들의 사진.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70년 전,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도 전차도 전투기도 모두 외국에서 빌려온 것들이었죠. 전쟁 당시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는 무기로 싸워야 했어요. 탄약이 떨어지면 전투를 멈춰야 했죠.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요. 다시는. 그 두 글자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침략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 다시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현대 무기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제가 유럽에서 봤던 그 무기들이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70년간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한국 방산의 역사는 50년밖에 안 됩니다. 전시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70년대에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독일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배우고, 프랑스에서 배웠죠. 그렇게 30년을 배웠습니다. 30년을 배우고 20년 만에 스승을 뛰어넘었다.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절실함이죠. 우린 선택권이 없었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절실함. 그게 한국을 유럽과 다르게 만든 겁니다. 유럽은 이미 강했어요. 100년 전통에 안주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 순간이 생존의 문제였고
그래서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전쟁기념관을 나와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홍대의 젊은이들, 명동의 관광객들. 활기찬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 평화 뒤에 끊임없는 위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한국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나라였죠. 저는 방위산업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총괄하는 곳이었어요. 담당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성공한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구체적으로요? 폴란드는 빠른 납기를 원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급박했으니까요. 우린 그 절박함을 이해했어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공감. 그게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상대의 필요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시더군요. 유럽 업체들은 꺼리는 부분인데요. 우린 혼자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강해져야 우리도 안전하니까요. 세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폴란드가 약하면 유럽이 약해지고 유럽이 약해지면 결국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함께 강해지자. 이게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협력, 지배가 아니라 파트너십. 이게 유럽을 움직인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경남 창원의 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K2 전차를 만드는 공장이었죠. 거대한 공장 안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최소한만 투입되고 대부분은 자동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화율이 70%입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보다 20% 높아요. 그래서 생산 속도도 빠르고 원가도 낮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장 한쪽엔 품질 검사팀이 있었어요. 전차 한 대를 완성하는데 무려 2,000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다시 만듭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품질에 대한 집착. 이게 한국 무기의 신뢰를 만든 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방문했습니다. 국립현충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잠든 곳이었죠. 묘역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구나. 70년 전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싸우다 쓰러진 분들. 그 아픔이 한국을 각성시켰고 결국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성장시킨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결론이었죠. 한국이 총을 들면 세계가 조용해진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목격한 진실이었어요. 한국의 무기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쟁을 막기 위해,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유럽은 100년 전통에 취해 있었다. 자신들의 기술이 영원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매일이 생존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멈출 수 없었다. 절실함이 기술을 이겼고, 진심이 전통을 넘어섰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나는 유럽 방산 시장의 변화를 목격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의 시대가 열리는 걸 봤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다. 이제 세상은 한국에게 묻는다. 다음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전투기인가, 미사일인가, 아니면 더 놀라운 무언가인가? 나는 확신한다. 한국의 답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것이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나는 폴란드 기자로서 이 글을 쓴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팬이기도 하다. 그들의 성공을 응원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성공은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절실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통이 아니라 혁신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기사를 완성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엔 한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 나라가 보여준 기적,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요. 폴란드로 돌아온 뒤 제 기사 시리즈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읽혔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용했어요. 독일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다. 이게 유럽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제 예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점유율은 42%를 넘어섰어요. 독일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대륙으로의 확산이었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도 한국을 취재합니다. 그들의 다음 도전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했다는 것.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절실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세계는 배웁니다. 한국에게서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의 땀과 노력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우리 선배들의 희생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